평양 한복판에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이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병세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통째로 삼키려는 여동생 김여정과 자신의 딸 김주애를 살리기 위해 남편에게 맹독을 들이민 부인 리설주의 피비린내 나는 암살 전쟁이었습니다. 철옹성 같단 북한 정권이 가장 깊숙한 심장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독재자, 그리고 대한민국 국정원이 개입한 김주애의 목숨을 건 남한 망명 작전까지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평양 최고 위층에 소름 끼치는 권력 암투. 지금 그 거대한 진실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반가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지역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쪽 방향으로 감사의 절 올릴게요. 구독은 방송 만드는데 진짜 큰 힘이 되거든요. 항상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26년 1월 4일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몰아치던 평양의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3시 12분 평양 외곽 만경대 구역에 위치한 봉화진료소.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전용 비밀 의료시설입니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이 시각, 쥐죽은 듯 고요하던 진료소 전체가 핏빛 붉은 경보등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군화 발소리가 날카롭게 어둠을 갈랐고 수십 명의 무장한 보위부 요원들이 건물을 에워쌌습니다. 그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한 남자가 다급하게 복도를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서진혁. 올해 52. 지난 20년 동안 김정은의 심장을 책임져온 최고 권위의 심장내과 수석 주치의입니다. 그가 한밤중에 긴급 호출을 받고 달려오며 움켜쥔 종이에는 단 한 줄의 명령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정은 동지 쓰러짐. 즉시 출두하라. 서진혁은 자신의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불과 3일 전이었습니다. 그가 직접 진행한 정기검진에서 최고 지도자의 몸 상태는 당장 쓰러질 만한 징후가 전혀 없었습니다. 혈압이 약간 높고 혈당이 경계 수준이긴 했으나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이 갑자기 쓰러진다니요. 육중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서진혁의 발걸음이 얼어붙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내. 북한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호령하던 최고 권력자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죽어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차가운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었죠. 심정지 상태입니다. 간호장교의 다급한 외침이 진료실의 공기를 찢었습니다. 서진혁은 본능적으로 사투에 돌입했습니다.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에피네프린 투여. 서진혁의 두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누워있는 이 남자의 심장이 영영 멈춰버린다면 자신의 목숨은 물론이고 진료소에 있는 모든 사람의 명줄도 그 자리에서 끊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영원 같았던 3분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그 순간 심전도 모니터 위로 불규칙하지만 붉은 선이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진료실 문이 서늘한 냉기를 뿜어내며 서서히 틈을 드러냈습니다. 그 틈 사이로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검은 인민복 차림의 여인. 날카로운 눈매에 핏기 없는 차가운 표정. 이 나라의 실질적인 2인자이자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었습니다. 유출된 첩보 문건에 따르면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자신의 핏줄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녀의 눈빛에는 그 흔한 슬픔이나 당황스러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의 수를 계산하는 듯한 지독하게 차가운 광기만이 번뜩이고 있었죠. 상태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차분한, 그래서 더 소름 끼치는 목소리였습니다.
서진혁은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일단 최악의 위기는 넘겼으나 정밀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여정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짐승처럼 날카로운 시선으로 방 안에 있는 의료진과 보이부 요원들을 하나하나 훑어내렸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본 것은 이 방 문턱을 넘는 순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일이 됩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아주 건강하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진물을 보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구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복종하라는 명백한 살해 협박이었죠. 방 안의 모든 이들이 파르르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진혁 역시 고개를 숙인 채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서진혁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의문 하나가 따리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3일 전 검진에서는 분명 멀쩡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라고? 이것이 과연 자연스러운 병세일까? 그 순간 서진혁의 뇌리에 벼락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3일 전 진료 기록실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우연히 발견했던 봉투 하나. 붉은색으로 뚜렷하게 절대 비밀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던 그 서류. 그 서류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정은 동지 약물 투여 용량 조정 지시. 누군가 고의로 혈압약의 용량을 반으로 줄이고 혈당 조절제를 가짜 약으로 바꿔치기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류 맨 밑에 선명하게 찍혀 있던 직인의 주인공은 국가보위상 최강철. 그는 바로 눈앞에 서 있는 김여정의 가장 강력한 측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친오빠를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진짜 배우는 누구란 말입니까? 생각이 여기까지 미쳤을 때 김여정이 서진혁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서 선생. 그녀의 입술이 서진혁의 귓가에 닿을 듯 말 듯 가까워졌습니다. 오빠의 목숨이 선생 손에 달렸다는 건 알고 있겠지요. 그리고 하나 더. 선생의 어머니가 지금 남조선 서울 한복판에 살아계시다는 사실도 나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서진혁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1992년 생사를 알 수 없이 헤어져 무려 34년 동안이나 가슴에 묻어두었던 어머니. 그 피 맺힌 비밀을 이 여자가 쥐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입 조심하세요, 서 선생. 선생의 혓바닥 하나에 서울에 있는 가족 전체의 운명이 달려 있으니까요. 김여정은 뒷모습을 보이며 방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쓰러진 김정은과 홀로 남은 서진혁 뿐이었습니다. 서진혁의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려왔습니다. 김여정이 친오빠를 암살하려 한다는 이 거대한 폭탄. 이 증거를 세상에 폭로한다면 북한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진료실 책상 서랍으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자 절대비밀 서류가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서진혁은 주위를 살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한 틈을 타 품에서 휴대폰을 꺼내 그 치명적인 증거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조차 심장을 찢어놓을 듯한 공포였습니다. 사진을 저장하고 서류를 황급히 제자리에 밀어넣은 뒤 길게 숨을 내쉬려던 찰나였습니다. 등 뒤에서 공간의 정막을 찢어발기는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 선생,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서진혁의 고개가 서서히 뒤를 향했습니다. 완전히 닫힌 줄 알았던 문 앞에 떠난 줄 알았던 김여정이 독사 같은 눈으로 그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앞이 새하얘진다는 말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등줄기를 타고 시베리아의 혹한보다 더 매서운 한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흉곽을 부술 듯이 널뛰는 심장 소리 때문에 서진혁은 자신의 숨소리조차 들을 수 없었습니다. 목덜미를 짓누르는 지독한 살기. 서진혁은 뻣뻣하게 굳은 고개를 삐거덕거리며 서서히 뒤로 돌렸습니다. 반쯤 열린 문틈. 그 좁은 틈새로 김여정의 시선이 서진혁의 온몸을 발가벗기듯 헤집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숨통을 끊어버릴 듯한 포식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난 진료 기록을 잠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바싹 타들어간 입술 사이로 간신히 쥐어짜낸 목소리는 볼품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여정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응시했습니다. 1초, 2초, 3초, 단 3초였습니다. 하지만 그 지독한 정적은 서진혁의 목을 서서히 조르는 3년의 사형 집행과도 같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짧은 한마디. 그녀의 시선이 서진혁의 책상 서랍에 아주 잠시 찰나의 순간 머무는가 싶더니 이내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오빠가 깨어나면 즉시 내게 보고하세요. 복도를 울리던 그녀의 구두 발소리가 완전히 허공으로 흩어진 뒤에야 서진혁의 다리를 지탱하던 마지막 힘줄이 끊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숨을 한번 들이마시는 것조차 쇳덩이를 삼키는 것처럼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서진혁은 그 자리에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아니, 무너져서는 안 됐습니다. 그에게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살아남아야만 하는 뼈에 사무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이 남자는 최고 권력자의 암살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도 도망치지 못하고 짐승처럼 버티고 있었던 걸까요? 그 기막힌 사연을 알기 위해서는 피눈물. 나는 34년 전 1992년에 대한민국 서울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1992년 8월 88올림픽의 열기가 아직 뜨겁게 남아있던 서울의 밤거리. 7살 꼬마 진혁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난생 처음 보는 눈부신 네온사인 아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도로를 가득 메운 자동차들, 환하게 웃으며 지나가는 사람들. 어린 진혁의 눈에 비친 서울은 평양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꿈결 같은 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진혁의 아버지만은 그 빛나는 거리에서 웃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노동당 대외연락부 소속 난파공작원 서광수. 1991년부터 처자식을 데리고 서울 한복판에 잠입해 위장 생활을 하던 북한의 고정간첩이었습니다. 가족의 위태로운 행복은 한여름 밤의 신기루처럼 산산조각 났습니다. 국가안전기획부의 기습적인 포위망. 아버지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진혁의 손을 쥐고 발바닥이 찢어지도록 달렸지만 그 처절한 도주국은 고작 3일 만에 막을 내리고 맙니다. 사방에서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옥죄어 오던 마지막 순간, 어머니는 덜덜 떠는 어린 진혁을 북한 측 비밀 접선책의 품에 거칠게 밀어 넣었습니다. 진혁아, 엄마는 잡히면 안 돼. 엄마가 잡히면 우리 가족 다 죽어. 어머니의 주름진 손이 진혁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꼭 데리러 갈 테니까. 우리 아들 조금만 기다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달려가던 어머니의 뒷모습. 그것이 서진혁이 기억하는 어머니의 마지막 온기였습니다. 홀로 평양으로 강제 북송된 7살 소년을 기다린 것은 영웅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아니었습니다. 지옥보다 더한 생지옥이었습니다. 남조선의 물을 먹고 온 아이.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더러운 핏줄. 그에게는 오염된 피라는 끔찍한 주홍글씨가 새겨졌습니다.
남편의 체포 소식을 들은 북한 당국은 아버지를 변절자로 낙인 찍어 평양 한복판에서 공개 총살해 버렸습니다. 고아원에 버려진 진혁에게 돌아온 것은 짐승만도 못한 취급과 매질 뿐이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이 저주받은 핏줄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언젠가 엄마가 데리러 올 때까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당에 미친 듯이 충성하여 감히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인재가 되는 것뿐이라고 믿었습니다. 눈에서 피가 나도록 의학 서적을 파고들었습니다. 평양의과대학 수석 입학, 수석 졸업, 그리고 마침내 2006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염된 피 출신이 북한 최고 지도자의 심장을 책임지는 주치의단에 발탁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금박을 입힌 올가미에 불과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주치의가 되었다는 것은 24시간 내내 일거수일투족, 심지어 내쉬는 숨결 하나까지 보위부에 감시당하는 최고급 노예가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찾으러 가겠다는 평생의 꿈은 절대 뚫을 수 없는 평양의 붉은 장벽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체념과 절망 속에 살아온 지 무려 20년. 모든 사건이 폭발하기 불과 3달 전인 2025년 10월, 잿빛이던 서진혁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한 통의 은밀한 연락이 닿습니다. 중국 영길에서 활동하는 전설적인 탈북 브로커, 암호명 두만강 여우. 서 선생님, 놀라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가 지금 서울에 살아계십니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어머니가 이미 남조선에서 체포되어 처형되었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브로커가 목숨을 걸고 밀반입한 사진 한 장. 서울의 어느 요양원 침대에 기대앉은 89세 노인의 사진을 본 순간 서진혁은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 앙상하게 마른 어깨. 하지만 그 멍한 눈빛은 34년 전 자신의 손을 놓으며 울부짖던 바로 그 어머니가 틀림없었습니다. 어머님은 현재 치매가 빠르게 진행 중이십니다. 당신이 누구인지조차 잃어버리기 전에 아들을 한 번만 보고 싶어 하십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첩보를 입수한 순간 서진혁의 심장에 거대한 불길이 일었습니다. 탈북. 무조건 탈북해야 한다. 가다가 총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어머니가 나를 잊기 전에 그 주름진 손을 단 한 번만이라도 잡아야 한다. 하지만 최고 권력자의 주치의가 사방에 깔린 눈과 귀를 피해 평양을 빠져나가는 것은 맨몸으로 지뢰밭을 건너는 것보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 이 위험천만한 도박에 기꺼이 목숨을 내놓고 등을 맞대줄 완벽한 동맹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봉화진료소의 수석 간호장교 리수연. 38살. 단정한 외모와 뛰어난 실력 뒤에 언제라도 심장을 찌를 수 있는 차가운 얼음 속 곳을 숨기고 있는 여인. 그녀는 서진혁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비밀 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도 가슴속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끔찍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평양기계대학의 존경받는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학술 논문에 시장 경제 요소를 도입해야 한다고 단 한 줄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요덕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반년 뒤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것은 온몸이 으스러지고 손가락 3개가 잘려나간 참혹한 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무참히 짓밟은 이 악마 같은 체제를 내 손으로 무너뜨리겠다는 피 맺힌 복수심. 그것이 리수연이 이 숨막히는 진료소에서 짐승처럼 버텨온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한 명은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떠나야 했고,
한 명은 복수를 위해 이 체제를 박살내야 했습니다. 다시 운명의 2026년 1월 4일 새벽. 김여정이 다녀간 직후 서진혁은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인 진료소 옥상으로 리수연을 불러냈습니다. 살을 애는 평양의 혹한 속에서 서진혁은 떨리는 손으로 아까 찍은 휴대폰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수연 씨, 이것 보십시오. 김여정이 오빠를 서서히 독살하고 있습니다. 보이상이 직접 약물을 조작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어둠 속에서 사진을 확인한 리수연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 증거가 세상에 공개되면 어떻게 됩니까? 끝장납니다. 권력을 위해 핏줄을 독살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 북한 정권의 정당성은 뿌리째 뽑힙니다. 수연 씨 아버지를 죽인 그 끔찍한 체제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저는 이 폭탄을 들고 남한으로 갈 겁니다. 내 어머니를 만나러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초, 20초. 영원 같았던 시간이 흐른 뒤 리수연이 서진혁의 차가운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이 지옥을 끝낼 수만 있다면 선생님과 지옥 끝까지라도 가겠습니다. 두 사람의 굳건한 눈빛이 허공에서 불꽃처럼 부딪혔습니다. 거대한 독재 체제를 무너뜨릴 역사상 가장 작지만 치명적인 반란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의 결의가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정적을 찍고 리수연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미세한 진동을 토해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켜진 화면의 푸른빛이 리수연의 굳어진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메시지를 확인한 그녀의 눈동자가 극도의 공포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진혁이 다급하게 화면을 내려다본 순간 그의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봉화진료소 수석 주치의 서진혁에 대한 감시를 최상위로 격상할 것.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철저히 보고하라. 국가보위상 최강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최고 지도자의 약물을 조작해 독사를 주도하고 있는 바로 그 배후 최강철. 그가 이미 서진혁의 목에 서늘한 칼날을 들이밀고 있었던 겁니다. 무언가를 눈치챈 걸까요? 아니면 진료실 서랍을 뒤지던 서진혁을 이미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요? 이제 막 목숨을 건 탈출을 결의한 두 사람은 시작조차 해보기 전에 가장 끔찍한 사냥꾼의 덫 한가운데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숨막히는 밀실에서 과연 두 사람은 살아서 남쪽 땅을 밟을 수 있을까요? 2026년 1월 7일 김정은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지 정확히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봉화진료소 3층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최고 지도자 전용 특실. 심전도 모니터의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사경을 헤매던 북한의 절대 권력자 김정은.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이내 서서히 열렸습니다. 의식을 회복한 것입니다. 서진혁은 숨을 죽이고 침상으로 다가갔습니다. 김정은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무언가 명령을 내리려는 듯 안간힘을 쓰며 입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짐승의 앓는 소리 같은 탁한 파열음만 새어나올 뿐 아무런 말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서진혁은 정밀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좌측 뇌에 심각한 손상, 그로 인한 언어 중추 마비와 우측 반신 마비.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백만 인민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흔들던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이제는 제 힘으로 서 있을 수도 말 한마디 내뱉을 수도 없는 반신불수의 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진료소 안에서 서진혁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 사람 더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여정이 서진혁을 3층 귀빈실로 은밀히 호출했습니다. 통유리 창밖으로 잿빛 평양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멀리 주체 사상탑이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응시하던 김여정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서 선생. 그녀의 목소리에는 높낮이가 없었습니다. 오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고하세요. 서진혁은 마른 침을 삼키며 미리 준비해둔 거짓 보고서를 달달 외우듯 읊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급성 심근경색의 고비를 넘기시고 현재 안정적인 상태.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서 선생? 보고를 자르며 들어온 김여정의 한마디에 서진혁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김여정이 하이에나처럼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오빠가 혀가 굳어 말 한마디 못한다는 것, 내가 모를 것 같습니까? 내 앞에서 어설픈 충성심 따위 연기하지 마세요. 오빠의 진짜 상태가 어떤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정확히 말해요. 서진혁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거짓을 고집하는 것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좌측 뇌경색으로 인한 심각한 언어장애와 우측 반신마비입니다. 재발한다면 그 자리에서 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여정은 놀라기는커녕 창밖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서진혁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김여정의 입가에 뱀처럼 기괴하고 미세한 미소가 번져가는 것을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서 선생. 그녀가 책상 위로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이 양식에 맞춰 지금 당장 진단서를 작성해 주세요. 서진혁이 떨리는 손으로 꺼낸 서류는 김정은 동지 건강 상태 확인서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현재 아주 건강하시며 모든 신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 김여정은 오빠의 건강 악화를 철저히 숨긴 채 건강하다는 거짓 선전을 앞세워 자신이 마쿠에서 모든 권력을 틀어주려 했던 것입니다. 주치의인 서진혁의 서명만 들어간다면 그 누구도 감히 의심할 수 없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완성되는 것이죠. 서진혁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당장 쥐도 새도 모르게 목숨을 잃을 테니까요. 그는 이를 악물고 펜을 들어 거짓 진단서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서진혁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김여정이 흡족한 표정으로 진단서를 들고 나간 그날 밤 새벽 2시, 모두가 잠든 진료 기록실에 몰래 잠입한 서진혁은 김정은의 진짜 진료 기록과 혈액 검사 결과, 그리고 국가보위상의 직인이 찍힌 약물 조작 지시서 원본 파일을 32GB짜리 작은 USB 하나에 모조리 복사했습니다. 그는 그 작은 USB를 발목 양말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 거대한 진실을 품고 두만강만 넘는다면 34년 만에 어머니를 품에 안을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일이 어디 그렇게 호락호락하던가요? 서진혁이 양말 속에 목숨을 건 증거를 숨기고 있던 바로 그 시각, 평양 대동강구역의 최고급 저택에서는 또 다른 끔찍한 음모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 한 여자가 소리 죽여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리설주, 올해 36, 북한의 퍼스트레이디이자 김정은의 부인. 그녀는 화려했던 과거 남편과의 사진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뼛속 깊이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쁨조 여자들과
어린 소녀들을 탐하는 남편의 추악한 민낯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봐 온 그녀였습니다. 그녀가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단 하나, 13살 난 둘째 딸 김주애 때문이었습니다. 딸을 후계자로 만들 수만 있다면 이 지옥 같은 삶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리설주는 화장대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라벨이 뜯겨나간 작은 유리병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무색무취의 액체, 단 몇 방울만으로도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치명적인 맹독이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이 독약병을 움켜쥐려는 찰나 방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13살 김주혜였습니다. 분홍색 잠옷을 입은 어린 소녀가 눈을 비비며 서 있었습니다. 리설주는 혼비백산하여 재빨리 서랍을 닫아버렸습니다. 주혜야. 안 자고 무슨 일이니? 아빠 면회 가고 싶어요. 아빠가 많이 아프다면서요. 저도 보고 싶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딸의 눈망울을 본 리설주의 가슴이 미어지듯 아팠습니다. 내일 가자. 지금은 어서 자렴. 딸을 달래어 방으로 돌려보낸 리설주는 다시 서랍을 열고 맹독이 든 병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미안해, 주혜야. 엄마가 널 지켜줄게. 그 누구에게도 내 자리를 빼앗기지 않게 할게. 기가 막힌 운명의 장난 아닙니까? 신우이인 김여정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오빠를 서서히 독살하려 하고 있었고, 부인인 리설주는 딸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남편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두 여자가 서로 다른 이유로 한 남자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진혁은 이 두 맹수가 이빨을 드러낸 거대한 사냥터 한가운데에 맨몸으로 던져져 있었습니다. 이 소름 끼치는 진실을 모른 채 서진혁은 탈북 브로커와의 최종 접선 일정을 확인하고 진료소로 은밀히 복귀했습니다. 이제 리수연과 함께 평양을 빠져나갈 계획만 세우면 되었습니다. 그는 발소리를 죽여 리수연의 숙소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수연 씨?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방 안으로 뛰어들어간 서진혁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짐도 옷까지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오직 책상 위 희미한 달빛을 받으며 차갑게 빛나고 있는 물건 2개, 리수연의 은빛 군번줄, 그리고 구겨진 쪽지 1장. 서진혁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곳에는 단 한 줄,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먼저 갑니다. 저를 기다리지 마세요. 서진혁의 두 무릎이 바닥으로 꺾여버렸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리수연이 배신하고 홀로 탈북을 시도한 걸까요? 아니면 보위부의 감시망에 걸려 짐승처럼 끌려간 걸까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평양 한복판. 유일한 동맹마저 증발해버린 이 숨막히는 밤. 과연 서진혁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나를 살려줄 유일한 동아줄이라 믿었던 사람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다면 그 공포가 얼마나 끔찍할지 짐작이 가십니까? 2026년 1월 9일 리수연이 남긴 먼저 간다는 구겨진 쪽지 한 장만을 쥔 채 서진혁이 지옥 같은 절망에 빠져있던 바로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봉화진료소 정문 앞에 번호판조차 없는 시커먼 벤츠 한 대가 유령처럼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건장한 체격의 보위부 요원 4명. 그들은 다짜고짜 서진혁의 양팔을 거칠게 꺾어 결박했습니다. 서진혁 동무,
국가보위상 동지께서 찾으십니다. 타시지요. 거부권은 없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수갑이 손목을 파고들었습니다. 서진혁을 짐짝처럼 구겨 넣은 검은 벤츠는 적막한 평양 시내를 가로질러 인민들이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떤다는 보통 강구역의 국가보위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서진혁이 끌려간 곳은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지하 4층의 밀실이었습니다. 눈을 찌르는 시퍼런 형광등 불빛, 서늘한 한기를 뿜어내는 철제 의자, 그리고 그 맞은편 어둠 속에 한 남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금태 안경 너머로 독사처럼 차가운 눈빛을 번뜩이는 사내. 바로 최고 지도자의 약물을 조작해 독사를 주도한 배후이자 김여정의 오른팔, 국가보위상 최강철이었습니다. 앉으시오, 서 선생. 명령이 떨어지자 서진혁은 등 떠밀리듯 철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서진혁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최강철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 선생, 요즘 밤낮으로 아주 바쁘시더군요. 무슨 말씀이신지. 탈북 브로커, 암호명 두만강 여우. 그자와 은밀히 접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순간 서진혁의 온몸에 흐르던 피가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악마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변명할 틈도 주지 않고 최강철은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로 집어 던졌습니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흑백 사진 수십 장. 며칠 전 회령 시장 뒷골목. 서진혁이 챙이 넓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탈북 브로커에게 돈뭉치를 건네는 장면이 각도별로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래도 아니라고 발뺌할 작정이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서진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반당반혁명 분자, 총사령. 이제 남은 것은 끔찍한 고문과 죽음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강철이 상체를 앞으로 쑥 내밀며 나직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 선생, 두려워 마시오. 나는 당신을 당장 쏴 죽이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서진혁이 번쩍 눈을 떴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게 그 증거를 파시오. 거래를 하자는 겁니다. 최강철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서 선생, 당신 며칠 전 진료실에서 약물 조작 지시서 원본을 봤지? 내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던 그 붉은 도장 말이야. 서진혁은 꿀꺽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 문서,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예, 김여정. 그 독사가 내 직인을 훔쳐서 도용한 거요. 친오빠를 제 손으로 독살하고 권력을 거머쥔 다음 나를 암살범으로 몰아붙여 숙청하려는 완벽한 덫이지. 여러분, 머리가 쭈뼛 서지 않으십니까? 김여정은 오빠를 죽이는 동시에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이인자 최강철마저 한꺼번에 제거하려는 끔찍한 함정을 파놓았던 겁니다. 최강철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나도 살고 싶소, 서 선생. 당신도 살고 싶잖아. 당신이 남조선 서울에 두고 온 그 늙은 어머니 살아생전에 품에 한번 안아봐야 하지 않겠소. 그가 품에서 꺼내 탁자 위로 밀어낸 또 다른 사진 한 장. 치매에 걸려 초점 잃은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는 89세 노모의 얼굴이었습니다. 서진혁의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탈북 루트를 열어주겠소. 보위부의 모든 감시망을 끄고 당신이 두만강을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최정의 요원을 붙여주지. 대신 최강철이 책상을 주먹으로 짚으며 일어섰습니다. 당신이 양말 속에 숨겨둔 그 USB, 김정은의 진짜 진료 기록과 김여정의 조작이 담긴 그 증거를
내게 넘기시오. 그는 그 증거를 중국 지도부에 넘겨 김여정을 실각시키고 자신이 북한의 새로운 1인자가 되려는 무서운 야욕을 품고 있었습니다. 서진혁의 머릿속이 하얗게 타들어갔습니다. 이 남자의 말을 믿어야 합니까? 증거를 넘기는 순간 자신을 토사구팽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증거를 주면 저를 정말 살려준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서진혁의 떨리는 질문에 최강철이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살려주는 것뿐만이 아니지. 서 선생이 애타게 찾고 있는 여자. 리수연 동무. 서진혁의 고개가 벼락을 맞은 듯 꺾였습니다. 수연 씨, 리수연 동무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청사 지하 3층. 가장 잔혹한 고문이 자행되는 특별신문실에 묶여 있어. 김여정이 친히 잡아들여 피를 말리고 있지. 나한테 협조한다면 그 여자 목숨까지 살려서 서울로 보내주겠소. 서진혁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리수연이 나를 버리고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김여정의 손에 붙잡혀 이 차가운 지하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니요. 내일 자정까지 답을 주시오. 시간이 지나면 당신 연인의 목은 내 발밑에 떨어질 거요. 철문이 닫히고 서진혁은 캄캄한 밀실에 홀로 버려졌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김여정입니까? 최강철입니까? 아니, 이 지옥에는 믿을 놈 따윈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서진혁은 턱을 악물었습니다. 악마와 손을 잡는 대신 자신이 직접 지옥불로 뛰어들어 연인을 구출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탈북 브로커가 최후의 수단으로 알려주었던 비밀 연락망을 떠올렸습니다. 10년 넘게 평양 한복판에 위장 잠입해 있는 대한민국 국정원 최정예 특수공작원. 암호명 검은 늑대. 보위부 요원들의 눈을 피해 화장실에 들어간 서진혁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품속 깊이 숨겨둔 대포폰을 꺼내 단 한 줄의 문자를 전송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북한을 뒤집을 증거가 있습니다. 1분, 2분. 피가 마르는 영겁의 시간이 흐른 뒤 액정에 짧은 답장이 떴습니다. 내일 오후 3시. 평양역 2번 출구 앞 가판대. 검은 목도리를 두른 자를 찾으시오. 검은 늑대. 한 줄기 거대한 희망의 빛이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국정원 공작원과 손을 잡는다면 리수연을 구출해 남한으로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눈입니다. 서진혁과 최강철이 은밀한 거래를 나누던 지하 4층 밀실. 그 천장 환풍구 깊숙한 곳에 콩알만한 초소형 도청 장치가 붉은 빛을 깜빡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같은 시각, 평양 최고급 저택의 집무실. 헤드폰을 낀 채 서진혁과 최강철의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실시간으로 엿듣고 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김여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붉은 입술 사이로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최강철, 감히 내깟 놈이 주인을 물어뜯으려 들어? 그녀가 천천히 전화기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호위사령부 책임자의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장 보위부 청사로 무장 병력을 투입해 최강철을 반역죄로 체포하라. 그리고 그와 접촉한 쥐새끼 서진혁도 생포해. 저항하면 현장에서 즉시 사살해도 좋다. 여러분, 서진혁이 희망을 품고 국정원 요원을 만나기로 한 시간은 내일 오후 3시입니다. 하지만 김여정의 무자비한 사냥개들은 이미 그의 숨통을 끊기 위해 사슬을 끊고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서진혁은 이 거대한 추격망을 뚫고 평양역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요? 지하에 묶여 피 흘리는 리수연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2026년 1월 10일 오전 5시. 아직 동이 트기도 전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평양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불안한 선잠에 빠져있던 서진혁은 등골을 찌르는 서늘함에 눈을 번쩍 떴습니다. 낡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조선중앙TV의 붉은 화면. 그리고 그 화면을 찢어발길 듯 터져나오는 아나운서의 핏발선 목소리가 좁은 방안을 섬뜩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국가보위상 최강철은 외국 세력과 결탁하여 당과 수령을 전복하려 한 극악무도한 반당 반역 명분자입니다. 공화국의 이름으로 이 배신자에게 무자비한 철퇴를 가할 것입니다. 화면 속에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지하 밀실에 앉아 서진혁의 목숨을 쥐고 흔들던 절대 권력자 최강철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금태 안경은 박살이 났고 짐승처럼 굵은 포승줄에 묶여 보위원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비참한 모습. 그 오만했던 얼굴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만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서진혁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폐부 깊숙한 곳까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알아챈 겁니다. 뱀처럼 교활한 김여정이 어젯밤 그 밀실에서 최강철과 자신이 나눈 은밀한 거래를 토씨 하나 빠짐없이 도청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최강철이 자신을 배신하려 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선수를 쳐서 그를 반역죄로 올가매어 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반역자와 마주 앉아 탈북과 증거 거래를 논의했던 서진혁의 목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장 1분 뒤에 무장한 보위부 요원들이 문을 박살내고 들이닥쳐 자신의 머리에 총구를 들이밀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서진혁은 손에 잡히는 대로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양말 속에 목숨보다 귀한 USB를 다시 한번 깊숙이 찔러 넣은 채 미친 듯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3시 평양역 2번 출구 앞. 대한민국 국정원 특수공작원 검은 늑대와의 접선. 이제 이 지옥 같은 평양 땅에서 서진혁과 리수연을 건져낼 동아줄은 오직 그 이름 모를 공작원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오후 2시 50분.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몰아치는 평양역 광장. 열차를 기다리며 추위에 떠는 초췌한 인민들과 무거운 짐을 나르는 노동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진혁의 눈에는 그 군중 속에 숨어 거리를 감시하는 사복 보위부 요원들의 매서운 눈초리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 낡은 털모자를 푹 눌러 쓴 서진혁은 이번 출구 앞에 허름한 담배 가판대를 향해 쟁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시계는 정확히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곳엔 때에 저러 얼룩진 노동자 복장에 누군가 뜯어먹다 만 것 같은 검은 목도리를 두른 50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늑대입니까? 서진혁의 갈라진 목소리에 남자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꽃 너머로 주변을 기민하게 살피던 남자가 입술만 달싹여 속삭였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두 사람이 몸을 숨긴 곳은 평양역 뒤편으로 한참을 걸어 들어가야 나오는 인적이 끊긴 낡은 적벽돌 창고였습니다. 퀴퀴한 먼지 냄새와 기름찌든 내가 진동하는 캄캄한 어둠 속 바깥의 소음이 완전히 차단되자 남자가 비로소 모자를 벗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름은 박동식입니다. 대한민국 국정원 해외정보국 소속. 이 미친 평양 바닥에 위장 파견된 지 올해로 꼬박 10년째입니다. 서진혁의 두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무려 10년. 그 긴 세월 동안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극도의 공포를 숨긴 채 적의 심장부에서 이중생활을 해온 독종이었습니다.
박동식의 눈빛은 감정의 동요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서늘하고 날카롭게 단련되어 있었습니다. 본론만 말합시다, 서 선생. 인사치레를 나눌 여유가 없습니다. 서 선생의 연인 리수연 동무는 현재 보이부 청사 지하 3층 특별신문실에 짐승처럼 묶여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신문을 지휘하며 그 여자의 피를 말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모래알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제발 수연 씨를 빼내주십시오. 무슨 짓이든 다 하겠습니다. 국정원의 조건이 뭡니까? 박동식이 한 걸음 다가와 서진혁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선생의 발목 양말 속에 숨겨진 그 증거. 김정은의 진짜 진료 기록과 수뇌부의 독살 시도 정황이 고스란히 담긴 그 USB. 그걸 우리 측에 통째로 넘기십시오. 그 조건이 성립된다면 오늘 밤 자정, 우리 국정원이 수년 동안 공들여 심어둔 보이부 내부 협조자를 움직여 리수연 동무를 빼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 두 사람을 보이부의 추격망을 뚫고 무사히 중국으로 넘겨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짙은 절망 속에 마침내 한 줄기 빛이 쏟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작은 USB 하나면 34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남조선의 늙은 어머니를 품에 안을 수 있고 고문실에서 죽어가는 리수연의 목숨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서진혁이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양말 속으로 손을 뻗으려던 찰나 바깥에서 군화 발소리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명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의 무장병력이 창고의 사방을 겹겹이 에워싸며 내달리는 무거운 진동. 창문 틈으로 시퍼런 총구들이 번뜩였습니다. 박동식의 눈동자가 야수처럼 매섭게 빛났습니다. 함정입니다. 평양역 주변에 덫이 깔려 있었어. 뛰어. 두 사람이 창고 뒷문을 발로 차며 어둠 속으로 몸을 날리는 순간 고막을 찢어발기는 총성이 평양역 뒷골목의 정막을 무참히 깨부수었습니다. 서진혁의 뺨 바로 옆으로 공기를 찢고 날아온 뜨거운 쇳덩이가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낡은 벽돌이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등 뒤에서는 군견들의 미친 듯한 짖음과 보이부 요원들의 살기 어린 고함이 당장이라도 목덜미를 물어뜯을 듯 바짝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 박동식이 은밀히 대기시켜둔 검은색 위장 차량에 두 사람이 짐짝처럼 몸을 던져 넣었습니다. 박동식이 피가 나도록 엑셀을 밟았습니다. 타이어가 바닥을 긁으며 짐승처럼 튕겨나갔습니다. 차량의 뒷유리창이 총탄에 맞아 박살이 났지만 속도를 줄일 수는 없었습니다. 쏟아지는 추격을 아슬아슬하게 따돌리고 평양 외곽에 굽이진 산길로 빠져나가는 내내 두 사람은 짐승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대체 누가 우릴 신고한 겁니까? 서진혁이 깨진 유리창 사이로 몰아치는 바람을 맞으며 물었습니다. 모릅니다. 평양에선 벽에도 눈이 달렸고 바람에도 귀가 달려 있으니까. 중요한 건 계획을 전면 변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이부가 이렇게 발칵 뒤집혀 사냥개들을 푼 이상 오늘 밤 내부 협조자를 움직이는 건 자살 행위입니다. 구출은 미뤄야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서진혁의 억장이 형체도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립니까? 그럼 수연 씨는, 그 여자는 저 차가운 지하 고문실에서 나만 믿고 죽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서진혁의 피 끓는 절규대로 그 시각 보이부 지하 3층은 사람이 만들어낸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시뻘건 핏자국이 들러붙은 차가운 철제 의자,
그곳에 리수연이 처참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 넘겼던 머리는 피떡이 되어 산발이 되었고 고왔던 얼굴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피투성이었습니다. 억지로 부러뜨린 두 손가락에서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만이 지하실의 정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명품 구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은 김여정이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독한 년, 마지막으로 묻겠다. 서진혁, 그 쥐새끼가 빼돌린 증거 가지고 어디로 숨었어?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가 부서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리수연은 입안에 고인 피를 김여정의 구두 코 앞에 거칠게 뱉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살이 찢어진 입술을 억지로 끌어올려 섬뜩하게 웃었습니다. 죽여. 이 악마 같은 년아. 내 입에선 내가 원하는 대답 따윈 영원히 나오지 않을 테니까. 김여정의 눈이 시베리아의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녀가 손가락을 까딱하자 불에 달군 새꼬챙이를 든 사내가 육중한 발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 내가 끝까지 공화국에 침을 뱉겠다면 다른 방법을 써주지. 지금 당장 내 늙은 어머니와 이제 막 10살 된 어린 여동생을 이 지하실로 끌고 와라. 그리고 내년에 두 눈을 부릅뜬 채로 그들의 가죽이 어떻게 벗겨지는지 똑똑히 구경시켜주마. 내 가족들의 살점이 뜯겨나가는 비명소리를 들으면서도 계속 그렇게 웃을 수 있는지 보자꾸나. 그 순간 굳건하게 버티던 리수연의 두 눈이 극도의 공포로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철제 의자가 부서지라 몸부림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우리 가족은 모르는 일이야. 제발 가족은 건드리지 마. 차라리 내 심장을 도려내. 처절하게 절규하는 리수연의 피 맺힌 비명소리가 지하실의 서늘한 벽을 때리며 짐승의 울음처럼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밤, 평양 외곽의 낡고 외딴 농가에 차려진 국정원 안전가옥. 초조하게 방안을 서성이며 손톱을 물어뜯던 서진혁의 품속에서 대포폰이 짧고 강하게 진동했습니다. 숨을 죽이고 화면을 확인한 서진혁은 마치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발신자는 오늘 아침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줄 알았던 국가보위상 최강철이었습니다. 총사령이 집행되기 직전 그가 마지막으로 숨겨둔 비밀 통신망을 통해 서진혁에게 보낸 피 묻은 유언이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에게 보낸 지옥의 메시지. 서진혁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입술로 문자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온몸의 피가 역류하며 머리가 하얗게 폭발하는 듯한 끔찍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 선생, 내가 죽기 전에 진짜 진실을 하나 알려주지. 내 직인을 도용해 김정은의 약물을 조작하고 독살하려 한 범인은 김여정이 아니야. 서진혁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 오빠를 죽인 것이 김여정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이어지는 다음 문장이 서진혁이 알고 있던 세상의 모든 진실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진짜 범인은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다. 그녀가 자기 딸 김주애를 후계자로 앉히기 위해 권력을 독식하려는 신우이를 막으려고 제 남편의 심장에 칼을 꽂은 거야. 김여정은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아채고 오히려 리설주의 범행을 역이용해서 오빠를 확실히 끝내려 했던 것뿐이지. 명심해. 이 끔찍한 지옥에서는 어미의 비뚤어진 모정이 독약보다 훨씬 더 무섭다는 것을. 세상에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최고 지도자를 죽이려 한 진짜 배우는 권력에 미친 여동생이 아니라 자기 딸에게 왕자를 물려주기 위해 남편의 숨통을 조른 아내였습니다. 김여정은 단지 그 피비린내 나는
체스판 위에서 모두를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엄청난 진실 앞에 서진혁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던 바로 그 순간 가슴팍에 품고 있던 봉화진료소의 긴급 호출기가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피를 토하듯 울려대는 붉은빛. 액정에 뜬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김정은 동지 심장마비, 뇌출혈 동반, 수술 집도의 서진혁, 즉시 출동하라. 이건 또 무슨 조화입니까? 의식을 차렸던 김정은이 다시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병세가 악화된 것일까요? 아니면 꼬리가 밟힐 위기에 처한 리설주가 최후의 수단으로 남편의 입에 치명적인 맹독을 들이부은 것일까요? 사방의 사냥개가 풀린 지금 봉화진료소로 돌아가는 것은 제 발로 사형장에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거부한다면 지하에 묶인 리수연과 서울의 어머니는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과연 서진혁은 목숨을 걸고 다시 독재자의 심장을 열기 위해 사지로 돌아갈까요? 2026년 1월 11일 새벽,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을 뚫고 서진혁은 봉화진료소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진료소 정문을 지키고 선 보위부 요원들의 총구가 일제히 그를 향했지만 서진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체포되어 처형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섭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왜냐고요? 수술을 거부한다면 지하 고문실에 묶여있는 연인 리수연의 목숨이 그 자리에서 끊어질 것이고 서울에 계신 늙은 어머니마저 무사하지 못할 테니까요. 진료소 하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김정은의 상태는 지난번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했습니다. 심정지에 이어 뇌출혈까지 동반된 최악의 상황. 걷잡을 수 없이 치솟는 뇌압을 낮추기 위해 두개골을 열고 응급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땅 전체를 통틀어 이 신의 영역에 가까운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의사는 오직 서진혁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수술실 앞복도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구두굽 소리가 울렸습니다. 김여정이었습니다. 돌아왔군요, 서 선생.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다급함도 없었습니다. 마치 무대 위의 배우처럼 여유롭고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진료소를 빠져나가 남조선 공작원 쥐새끼와 접촉했다는 보고는 이미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의 그 알량한 반역질을 따져 물을 시간이 없군요. 김여정이 굳게 닫힌 수술실 문을 가리켰습니다. 들어가서 오빠를 살려내세요. 만약 수술실에서 오빠의 심장이 멎는다면 지하에 묶인 당신의 여자도 가죽이 벗겨진 채 짐승의 먹이로 던져질 겁니다. 서진혁은 숨을 꽉 깨물었습니다. 수연 씨는, 리수연 동무는 살아있습니까? 오빠의 목숨줄이 붙어있는 한은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그 여자를 살려서 풀어주는 것도 고려해보죠. 여러분, 서진혁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김정은을 살릴 것인가? 이 수술을 성공시키면 수백만 인민을 굶어 죽이고 수십만 명을 수용소에 가둔 끔찍한 독재자의 명주를 연장해주는 꼴이 됩니다. 하지만 그를 죽게 내버려 둔다면 당장 리수연이 처참하게 찢겨 죽고 어머니를 만날 희망조차 영영 사라집니다. 서진혁은 무거운 방호복을 입고 수술실로 들어섰습니다. 수술대 위에는 피기가 완전히 가신 김정은이 누워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창백한 얼굴. 지난 20년간 서진혁이 모셔온 절대 권력자. 메스를 쥔 서진혁의 손끝으로 차가운 감각이 전해졌습니다. 눈을 감자 34년 전 빗속에서 자신을 밀어내며 울부짖던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어두운 지하실에 묶여있을 리수연의 핏발선 눈동자가 아른거렸습니다. 그는 번쩍 눈을 떴습니다. 메스. 수술을 시작합니다. 서진혁은 독재자를 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여자를 구하기 위해, 내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이 지옥 같은 북한을 탈출하기 위해 악마를 내 손으로 살려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남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 처절한 선택이었습니다. 숨막히는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두개골 절개, 터져버린 뇌혈관의 지혈, 솟구치는 피를 빨아들이며 뇌압을 떨어뜨리는 과정, 20년간 피를 말리며 갈고 닦은 실력이었습니다. 서진혁의 손은 감정을 완벽히 배제한 기계처럼 정확하고 냉혹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 그리고 피 말리는 4시간, 새벽 6시, 마침내 수술실의 시퍼런 불이 꺼졌습니다. 김정은의 심장이 다시 규칙적으로 뛰기 시작했고 뇌압은 기적적으로 정상 범위를 찾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은 서진혁이 수술실 문을 열고 나오자 밤새 그 자리에 서 있던 김여정이 물었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진혁이 마른 입술을 축였습니다. 의식을 다시 회복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스스로 호흡할 수도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완전한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은 김여정의 표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오빠가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 앞에서 그녀의 입꼬리가 기괴하게 말려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환희에 찬 만족이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서 선생. 그녀의 눈동자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오빠가 그저 숨만 붙어 있는 껍데기라면 이 나라를 통치할 사람은 이제 합법적으로 나밖에 없겠군요. 김여정이 원한 것은 친오빠의 완전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살아있되 통치할 수 없는 고깃덩어리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백두혈통의 이름을 빌려 자신이 모든 권력을 삼켜버릴 수 있으니까요. 약속대로 수연 씨를 풀어주십시오. 서진혁의 떨리는 목소리에 김여정이 손을 까딱여 요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잠시 후 복도 끝에서 짐승처럼 질질 끌려오는 한 여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리수연이었습니다. 아름다웠던 얼굴은 시퍼런 멍과 피딱지로 덮여 있었고 부러진 손가락에는 피에 젖은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두 다리는 제대로 서지 못해 바들바들 떨렸지만 그녀는 분명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수연 씨. 서진혁이 미친 듯이 달려가 부서질 듯 연약해진 그녀를 품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리수연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선생님, 내가 잡히는 바람에. 괜찮습니다. 살아 돌아왔으니 다 괜찮습니다. 눈물겨운 재회로 두 사람이 서로의 체온을 확인하던 바로 그때 봉화진료소 복도 끝에서 예상치 못한 불청객이 등장합니다.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와 함께 모습을 드러낸 여인. 바로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등 뒤에는 잔뜩 겁에 질린 채 엄마의 치맛자락을 꽉 쥐고 있는 13살 난 딸 김주혜가 있었습니다. 리설주가 싸늘한 눈빛으로 신우이인 김여정을 향해 거침없이 다가왔습니다. 신우이, 내 남편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김여정이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올케 언니, 그게 무슨 섭섭한 말씀이세요? 오빠는 방금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회복 중입니다. 내 앞에서 역겨운 거짓말 짓거리지 마세요. 리설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이상 최강철을 시켜 내 남편의 약물을 조작하고 서서히 독살하려 했다는 걸. 순간 김여정의 표정이 얼음장처럼 굳어졌습니다. 정말요? 대체 누가 그딴 헛소리를 짓거리던가요? 최강철, 당신이 오늘 아침 입을 틀어막으려 사형장으로 끌고 간 그자가 죽기 전에 나한테 모든 걸 털어놓고 갔으니까. 김여정이 소리내어 비웃었습니다. 반역자의 마지막 유언 따위를 믿는 겁니까? 올케 언니, 정말 불쌍하게도 미쳐버렸군요. 믿을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리설주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코트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라벨이 뜯겨나간 작은 유리병. 맹독이 든 약병이었습니다. 나도 똑같이 내 손으로 그 인간을 독살하려고 했으니까. 모두의 숨이 멎었습니다. 리설주가 독약병을 높이 치켜들며 절규했습니다. 내 딸 때문이야. 주애가 후계자가 되려면 내 남편이 당신 손에 권력을 다 넘겨주기 전에 죽어야 했어. 그래야 내 딸이 살고 내가 사니까. 김여정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친년. 친딸의 권력을 위해 지 남편의 심장에 칼을 꽂으려 하다니. 미친 건 오빠를 식물인간으로 만들어버린 당신이지. 여러분, 북한 최고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두 여자의 피 튀기는 전쟁. 그 추악하고 소름 끼치는 민낯이 수술실 앞에서 벌거벗겨진 채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김여정이 살기 어린 눈빛으로 손을 높이 들며 소리쳤습니다. 저 미친년을 당장 체포하라. 죄목은 최고 지도자 암살 미수 및 국가 전복 반역죄. 보위부 요원들이 총을 빼들고 리설주에게 맹수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엄마, 안 돼. 13살 김주애가 비명을 지르며 엄마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리설주는 피눈물을 흘리며 딸의 어깨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주애야, 도망쳐. 잡히면 너도 죽어. 보위부 요원들에게 무자비하게 짓밟혀 끌려가면서도 리설주는 핏발선 눈으로 서진혁과 리수연을 향해 처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리수연 동무, 서 선생, 제발 내 딸을 부탁해. 주애를 데리고 당장 탈북해. 저 악마 같은 년 손에서 이 아이만은 살려줘. 엄마, 엄마. 바닥에 나동그라진 김주애가 울부짖었습니다. 리수연이 본능적으로 피투성이가 된 몸을 던져 13살 소녀를 자신의 품으로 꽉 끌어안았습니다. 김여정이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짐승처럼 차갑게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어디서 감히 도망갈 궁리를 해. 저 새 놈팽이들도 모조리 잡아들여. 저 어린 것의 가죽부터 벗겨서 올케 언니 눈앞에 던져주마. 요원들이 일제히 서진혁과 리수연 그리고 김주애를 향해 총구를 겨누며 다가오는 바로 그 찰나, 고막이 찢어질 듯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봉화진료소 건물 전체가 지진이 난 듯 끔찍하게 요동쳤습니다. 그리고 진료소의 모든 불빛이 일제히 꺼져버렸습니다. 완벽한 암전.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기습이다. 누군가 진료소를 폭파했다. 과연 이 어둠 속에서 진료소를 습격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보위부 요원들의 총구가 불을 뿜기 직전 서진혁은 이 소녀를 데리고 평양을 탈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건물의 뼈대를 뒤흔드는 연쇄적인 파열음이 봉화진료소의 정적을 무참히 박살냈습니다. 두꺼운 방탄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매캐한 화약 냄새와 시커먼 연기가 복도를 집어삼켰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김여정을 호위하던 보위부 요원들의 당황한 고함 소리가 엉켜들었습니다.
서진혁은 본능적으로 피투성이가 된 리수연의 어깨를 감싸 안고 바닥에 웅크려 덜덜 떨고 있는 13살 김주애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이쪽으로. 어둠을 가르고 들려온 낮고 굵은 목소리. 섬광탄의 희미한 불빛 사이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전술복으로 무장한 사내들이 유령처럼 나타났습니다. 그 선두에 선 남자는 불과 몇 시간 전 평양역 뒷골목에서 헤어졌던 대한민국 국정원 특수공작원 박동식이었습니다. 서 선생, 내 뒤에 바짝 붙으십시오. 그의 등 뒤로는 소음기를 장착한 총을 든 국정원 최정예 특수공작팀 3명이 진영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이부가 쫙 깔렸는데 여길 어떻게 들어온 겁니까? 서진혁의 다급한 물음에 박동식이 앞장서며 짧게 내뱉었습니다. 설명할 시간 없습니다. 진료소 변전소를 날려버렸습니다. 전기가 복구되기 전에 여길 무조건 빠져나가야 합니다. 일행은 매캐한 연기를 뚫고 비상구를 향해 미친 듯이 내달렸습니다. 등 뒤에서 뒤늦게 정신을 차린 김여정의 발악하는 목소리가 복도를 찢었습니다. 저 쥐새끼들 한 놈도 살려두지 말고 다 쏴 죽여.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어둠 속에서 붉은 섬광과 함께 무자비한 총탄이 빗발쳤습니다. 서진혁의 머리 위로 시멘트 벽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국정원 공작원들이 물러서지 않고 응사하며 길을 텄습니다. 추격하던 보이부 요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진료소 뒷문, 짙은 어둠 속에 대기하고 있던 위장 트럭의 짐칸으로 일행이 짐짝처럼 몸을 던졌습니다. 트럭의 엔진이 굉음을 토해내며 미친 듯이 평양 시내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헤드라이트조차 켜지 않은 채 오직 야간 투시경에 의존해 목숨을 건 질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짐칸의 차가운 철판 위에 쓰러진 서진혁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박동식이 탄창을 갈아 끼우며 대답했습니다. 함경북도 회령입니다. 그곳에서 중국 국경 두만강을 넘습니다. 평양에서 회령까지는 무려 500km. 도로 사정에 따라 꼬박 10시간이 넘게 걸리는 죽음의 코스였습니다. 리수연이 찢어진 입술을 겨우 열어 물었습니다. 김여정이 눈에 불을 켜고 전국에 1급 수배령을 내렸을 텐데 겹겹이 깔린 검문소를 무슨 수로 통과합니까? 우회 루트가 있습니다. 보이부 내부에 우리 측 선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지만 뚫을 수 있습니다. 트럭은 칼바람이 몰아치는 1월의 혹한을 뚫고 밤새 북쪽을 향해 달렸습니다. 짐칸 구석, 고문으로 온몸이 망가진 리수연의 무릎 위에서 13살 김주애가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다음 왕좌에 오를 차기 지도자였습니다. 수백만 인민이 우러러보던 그 최고 권력자의 딸이 지금은 어미를 잃고 핏덩이가 된 채 남조선 공작원들의 트럭 짐칸에 실려 목숨을 구걸하는 탈북자의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서진혁은 곤히 잠든 소녀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이 아이를 데리고 국경을 넘는다는 것에 거대한 무게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한반도의 역사가 뒤집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운명은 이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동이 터오기 시작할 무렵 트럭이 함경북도 청진 외곽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젠장, 멈춰! 박동식의 다급한 외침에 트럭이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검문소. 평소와 달리 장갑차까지 동원된 중무장 병력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모든 차량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보이부 내부의 조력자마저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경계가 최고조로 격상된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돌아갈 길도 없습니다. 서진혁의 말에 박동식이 턱을 꽉 깨물었습니다. 산길로 우회합니다. 타이어가 버텨주길 기도하십시오. 트럭이 방향을 틀어 눈이 무릎까지 쌓인 비포장 산길로 진입했습니다. 울퉁불퉁한 얼음길 위에서 트럭이 금방이라도 뒤집힐 듯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4시간을 더 달린 끝에 마침내 저 멀리 회령 시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로 짐승의 포효 같은 엔진 소리가 매섭게 따라붙었습니다. 보이부의 최정의 추격대, 흙먼지를 일으키며 5대의 군용 차량이 지옥의 사자들처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발각됐습니다. 속도 올려. 박동식이 피를 토하듯 외쳤습니다. 트럭이 터질 듯한 속도로 얼어붙은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뒤쪽에서 끔찍한 파열음이 울리며 짐칸 철판 위로 총탄이 우박처럼 쏟아졌습니다. 불꽃이 튀고 파편이 날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차체가 통제력을 잃고 끔찍하게 비틀거렸습니다. 뒷바퀴 타이어가 집중 사격에 완전히 너덜너덜하게 찢겨나간 것입니다. 트럭이 눈밭 위를 뱀처럼 미끄러지다 거대한 나무를 들이받고 처박혔습니다. 전원 하차, 숲으로 뛰어. 일행이 박살난 트럭에서 기어나와 허벅지까지 눈이 쌓인 겨울 숲속으로 미친 듯이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살을 애는 1월의 칼바람. 등 뒤에서는 군견들의 미친 듯한 짖음과 좁혀오는 군화 발소리가 숨통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 두만강 병까지 가려면 아직 수백 미터를 더 뛰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앞서 달리던 리수연의 발걸음이 자꾸만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지하에서 당한 끔찍한 고문, 그리고 밤새 이어진 한파. 그녀의 몸은 이미 인간의 한계를 훌쩍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김주혜의 손을 꽉 잡고 절뚝거리며 달리던 그녀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습니다. 선생님, 헉헉? 저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정신 차려요. 강이 바로 코앞입니다. 서진혁이 그녀의 허리를 부축하며 이를 악물고 눈밭을 헤쳐나가는 그 찰나. 등 뒤에서 날카로운 파공음이 공기를 찢었습니다. 아! 리수연의 몸이 커다란 충격과 함께 눈밭 위로 튕겨나갔습니다. 하얀 눈 위로 시뻘건 피가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왼쪽 어깨, 보이부의 저격수가 쏜 총탄이 그녀의 어깨를 그대로 관통해버린 것입니다. 수연 씨, 서진혁이 피를 토하듯 절규하며 눈밭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서 뜨거운 피가 쉴 새 없이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리수연이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서진혁의 옷자락을 밀어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저를 두고 가세요. 저 때문에 다 죽습니다. 주애만, 이 아이만 살려서 데리고 가세요. 미쳤습니까? 내가 널 두고 어딜 간단 말입니까? 서진혁이 입고 있던 외투를 찢어 그녀의 어깨를 미친 듯이 동여매며 지혈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서진혁의 두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함께 갑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삽니다. 내가 당신을 살릴 겁니다. 서 선생, 일어서십시오. 두만강이 보입니다. 200m 앞입니다. 앞장서던 박동식이 소리쳤습니다. 서진혁이 이빨을 깨물고 피를 흘리는 리수연을 등에 업었습니다. 13살 김주혜가 서진혁의 손을 꽉 쥔 채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눈밭을 달렸습니다. 숲이 끝나는 시야 저 너머로 시퍼렇게 얼어붙어 흐르는 거대한 물줄기가 보였습니다. 두만강, 폭 약 100m. 저 강만 건너면 지옥 같은 공화국을 벗어나
중국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손끝에 닿으려던 바로 그 순간 강둑으로 내려가던 일행의 발걸음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숲의 좌우 양측에서 위장복을 입은 수십 명의 보위부 특수부대원들이 총구를 겨눈 채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얼음이 둥둥 떠다니는 시퍼런 강, 뒤와 양옆은 무자비한 사냥개들, 완벽한 도간에 든 쥐가 된 것입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박동식이 자신의 소총 장전 손잡이를 당기며 서진혁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담담하고 고요했습니다. 서 선생, 여기서부터는 당신 몫입니다. 박동식 요원님, 내가 저놈들의 시선을 끌고 길을 열겠습니다. 그 틈에 무조건 강으로 뛰어드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가십시오. 박동식과 2명의 요원이 은폐물 뒤로 몸을 날리며 다가오는 보위부 요원들을 향해 미친 듯이 화력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시체들이 눈밭에 고꾸라지고 귀를 찢는 교전이 벌어지는 사이 갑시다. 서진혁은 등에 업힌 리수연을 고쳐 메고 김주애를 안아든 채 얼어붙은 두만강의 검은 물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1월의 두만강. 수호는 영하를 맴돌았습니다. 살같이 베이는 듯한, 아니 온몸의 혈관에 수만 개의 바늘이 박히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강물은 순식간에 서진혁의 허리를 지나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버텨요, 주애야. 눈 감지 마. 조금만 참아. 서진혁은 김주애를 자신의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린 채 얼음장 같은 강바닥을 디디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다리의 감각은 진작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등에 업힌 리수연의 의식도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50m, 40m, 등 뒤에서는 박동식 요원들이 목숨을 던져 막아내는 처절한 교전 소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물 위로 빗나간 총탄들이 튀어오르며 물기둥을 만들었습니다. 30m, 20m, 10m, 마침내 수심이 얕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혁의 군하가 진흙이 아닌 중국 땅의 단단한 자갈을 밟았습니다. 마침내 서진혁이 리수연과 김주애를 데리고 중국 측 강둑 위로 쓰러지듯 올라섰습니다. 살이 찢어지는 듯한 추위와 탈진으로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그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자신들을 살려준 박동식 요원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북한 쪽 강 건너편을 뒤돌아보던 바로 그때 서진혁의 동공이 지진 난 듯 요동쳤습니다. 교전은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박동식 일행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 건너편 눈 덮인 둑 위로 무장한 수십 명의 군인들을 병풍처럼 대동하고 선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명품 코트를 입고 차가운 강바람에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서 있는 여인, 김여정이었습니다. 그녀가 직접 사냥개들을 이끌고 두만강 국경 끝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북한 측 강둑의 도열한 수십 명의 저격수들이 중국 땅에 쓰러져 있는 서진혁 일행을 향해 일제히 레이저 조준경을 맞추었습니다. 거리는 불과 100m. 방아쇠만 당기면 세 사람의 몸이 벌집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이구나. 서진혁이 절망감에 눈을 감으려던 찰나 침묵을 깨고 놀라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발사하지 마라. 김여정의 입에서 떨어진 단호한 명령. 방아쇠에 손을 걸고 있던 군인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총구를 내렸습니다. 서진혁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왜? 모든 증거를 가진 반역자들을 눈앞에 두고 왜 발사를 중지시킨 걸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진혁의 품에서 벌벌 떨고 있던 13살 소녀
김주애가 비틀거리며 강둑 위로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젖어 덜덜 떠는 작은 체구. 그 아이가 강 건너편에 서 있는 김여정을 향해 폐부가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절규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모. 얼어붙은 두만강 위로 13살 조카의 피 맺힌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김여정이 아무 말 없이 조카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모, 나 잡으러 오지 마. 우리 가족을 왜 이렇게 만든 거야? 왜 우리 아빠를 그렇게 아프게 했어? 김주애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갈라졌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 살리려고. 엄마가 잡혀갔잖아. 나는 고모를 평생 저주할 거야. 영원히 미워할 거야. 어린 조카의 원망 섞인 절규가 매서운 겨울바람을 타고 김여정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김여정은 한참 동안 아무런 표정 없이 중국 땅의 선 조카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얼음 마녀 같던 그녀의 핏기 없는 얼굴 위로 그 짧은 찰나 아주 미세한 감정의 파동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하나 남은 핏줄에 대한 지독한 후회였을까요? 그녀가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전 병력 총구 거두고 철수한다. 지휘관이 당황하여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부부장 동지, 저 반역자들을 이대로 놓치면 내 말이 안 들려. 철수하라고 했다. 김여정이 날카롭게 소리치고는 더 이상 미련이 없다는 듯 차갑게 뒤돌아섰습니다. 수십 명의 군인들이 썰물 빠지듯 그녀의 뒤를 따라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진혁은 넋이 나간 채 그 비현실적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김여정이 그 잔혹한 폭군이 어린 조카의 눈물 앞에서 방아쇠를 거두고 그들을 놓아준 것입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서진혁 선생 맞으십니까? 중국 측 숲속에서 한국어 억양이 들려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대기하고 있던 국정원 요원들이 황급히 달려 나와 모포를 덮어주며 세 사람을 부축했습니다. 마침내 기적처럼 서진혁과 리수연 그리고 김주의 세 사람은 악마의 아가리에서 벗어나 살아서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탈북에 성공한 것입니다. 2026년 1월 25일 중국 안가에서 숨막히는 보름간의 체류를 거친 끝에 마침내 서진혁은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의 대리석 바닥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육중한 자동문이 좌우로 열리자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모르게 따뜻한 남조선의 공기가 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는 하늘, 오가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웃음소리. 서진혁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두 눈을 감았습니다. 34년, 무려 34년이었습니다. 7살 코올리게 시절 어머니의 손을 놓치고 홀로 생지옥으로 끌려갔던 소년이 머리가 희끗희끗한 52의 중년이 되어서야 그토록 사무치게 그리워하던 어머니의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서 선생님, 곁을 지키던 국정원 직원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시지요. 서진혁의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듯 요동쳤습니다. 어머니, 올해 89. 치매라는 무서운 병마와 싸우며 기억의 끈을 놓아가고 계신 나의 어머니. 아직 숨을 쉬고 계실까? 나를 알아보기나 하실까? 차를 타고 30분을 달려 도착한 서울 관악구의 한 요양원. 햇살이 비스듬히 떨어지는 하얀 복도를 걷는 서진혁의 두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306호실. 그 문표 앞에서 서진혁은 거친 숨을 고르며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선 병실 안. 창가 쪽 하얀 침대 위에 한 노인이 멍한 시선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눈처럼 하얗게 새어버린 머리카락.
고목나무 껍질처럼 깊게 패인 주름, 뼈만 앙상하게 남은 굽은 어깨, 서진혁의 기억 속 젊고 고왔던 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만 그 슬픈 눈망울만은 34년 전 자신의 손을 꽉 쥐어주던 바로 그 어머니가 틀림없었습니다. 어머니, 서진혁의 목구멍에서 짐승의 앓는 소리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고개가 아주 천천히 서진혁을 향해 돌아갔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서진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노모의 흐린 눈동자에는 아무런 인식의 빛이 돌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진혁이에요. 남조선에 온 아들 진혁이요. 아무리 부르고 매달려도 어머니는 허공을 보듯 무표정했습니다. 치매라는 잔혹한 병이 끝내 아들의 얼굴마저 하얗게 지워버린 것입니다. 서진혁의 두 무릎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34년 만에 진혁이가 살아서 돌아왔어요. 미안해요, 어머니. 더 빨리 오지 못해서 지옥 같은 곳에 혼자 남겨두고 와서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눈물이 비오듯 쏟아져 어머니의 앙상한 손등을 적셨습니다. 뼈만 남은 그 차가운 손을 뺨에 비비며 서진혁이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던 바로 그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서진혁의 뺨을 쓰다듬던 어머니의 주름진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혀있던 노모의 메마른 입술이 아주 힘겹게 달싹였습니다. 서진혁이 벼락을 맞은 듯 고개를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의 깊은 안개를 뚫고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흐릿했던 두 눈에 맑은 눈물이 차오르며 기적처럼 초점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진혁아, 내 새끼, 살아서 왔구나. 34년 만이었습니다. 아들의 이름 두 글자를 잊지 않기 위해 이 노모가 얼마나 끔찍한 세월을 혀를 깨물며 버텨왔을지 여러분은 상상이 되십니까? 서진혁이 어머니의 품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가 데리러 간다고 약속했는데 못 가서 미안해. 우리 아들 얼마나 무서웠어.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왔잖아요. 이제 우리 평생 헤어지지 마요. 두 모자의 피 끓는 통곡 소리가 하얀 병실을 꽉 채웠습니다. 34년 동안 죽음의 문턱을 수백 번 넘나들며 이 남자가 견뎌온 지옥 같은 삶에 대한 보상은 어머니의 따뜻한 품 그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서진혁의 인생에 비로소 진정한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평양의 시계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진혁이 목숨을 걸고 빼돌린 USB의 내용은 대한민국 국정원을 통해 전 세계 언론에 동시다발적으로 폭로되었습니다. 북한 김정은 뇌출혈로 완전한 식물인간 상태 판정, 퍼스트레이디 리설주, 남편 독살 시도 정황 포착 및 체포, 차기 후계자 김주애, 남한으로 망명, 북한 권력 서열 2위 김여정 실권 완전 장악. 지구촌 전체가 경악으로 들끓었습니다. 북한 내부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백두혈통의 정통성이 무너지고 진실이 폭로되자 중국 지도부마저 국경에 군대를 집결시키며 김여정의 목통을 강하게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철옹성 같던 북한 정권에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눈부신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서울 명동 한복판. 한 13살 소녀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뜬 채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북한의 최고 지도자, 딸이자 차기 후계자였던 아이. 지금은 핑크색 패딩을 입고 한 손에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쥔
평범한 탈북 청소년 김주혜였습니다. 주혜야, 천천히 먹어. 배탈 날라. 그녀의 손을 꼭 잡고 걷는 사람은 총상을 이겨내고 건강을 회복한 리수연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자유롭고 풍요로운 세상. 주혜의 얼굴에는 예전에 그 무겁고 서늘했던 그늘 대신 제 나이에 맞는 천진난만한 미소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노모, 그리고 그 휠체어를 다정하게 밀고 있는 서진혁이었습니다. 진혁아, 저기 저 예쁜 아이는 누구냐? 제가 먼 길을 돌아오면서 구해온 아이예요, 어머니. 이제 우리 가족이 될 겁니다. 서진혁은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4년 만에 되찾은 자유. 공기조차 달콤했지만 이 자유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얼어붙은 두만강변에서 시선 끌기를 자처하며 목숨을 던진 국정원 박동식 요원. 그리고 딸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짐승의 아가리로 걸어 들어간 리설주. 그들의 뼈아픈 희생이 있었기에 자신들이 이 따뜻한 햇살 아래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서진혁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진정한 싸움은 강을 건넌 지금부터가 시작일지도 몰랐습니다. 다시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평양 봉화진료소. 심전도 모니터의 기계음만이 울려 퍼지는 적막한 병실. 김여정이 의식 없이 누워있는 오빠 김정은의 병상 옆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수백만의 피를 먹고 자란 잔혹한 독재자는 이제 기계에 의존해 숨만 헐떡이는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김여정은 서늘한 손으로 오빠의 창백한 이마를 쓸어내렸습니다. 오빠, 이제 편히 쉬어. 골치 아픈 통치는 전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녀가 등 뒤로 펼쳐진 평양의 야경을 향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핏기 없는 그녀의 얼굴 위로 기괴하고 섬뜩한 미소가 번져갔습니다. 주혜야, 내가 숨 쉴 곳은 남조선 따위가 아니야. 언젠가 기필코 내 손으로 다시 데려와서 내 어미가 당한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마. 세상을 향해 차가운 저주를 퍼붓고 김여정이 병실을 나가려 발걸음을 돌린 바로 그 찰나, 죽은 듯 미동조차 없던 식물인간 김정은. 그의 굳어있던 검지 손가락이 허공을 향해 아주 미세하게 까딱 하고 움직였습니다. 한 번, 그리고 두 번. 김여정은 그 소름 끼치는 징후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보고도 애써 모른 척 등 돌려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권력을 향한 인간의 끝없는 탐욕. 그리고 그 지옥 속에서도 피어나는 가족의 처절한 사랑. 서진혁은 마침내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왔고 리수연은 자유를 얻었으며 김주혜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라는 거대한 수용소는 아직 그 자리에 남아있고 이 순간에도 자유를 향해 목숨을 걸고 두만강 얼음판 위를 걷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이야기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디오본 영상은 가상 재구성을 포함한 팩션 오디오북입니다.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안보 경각심을 위한 창작물임을 밝힙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마워요. 다음에도 또 만나요.